몽골은 한때 세계 최강 대국으로 유라시아 전역을 휩쓴 적이 있었죠. 그들은 무자비한 기동력과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도시를 무너뜨리고 문명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차의 바퀴 아래 쉽게 무너지지 않은 작은 나라 또한 있었죠. 반갑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한국사 사건편을 통해 13세기 몽골 제국과 맞선 고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차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전략의 핵심을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몽골은 빠르게 움직이는 전쟁 기계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이내 고려는 수도 개경을 포기하고 섬나라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면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육지의 제국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도피라기보단 우리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우는데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영몽전쟁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천천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벌거벗은 한국사 사건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벌거벗은 한국사 사건편. 벌거벗은 여몽전쟁. 고려 민초들은 어떻게 세계 최강 몽골에 맞섰나?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고찰 해안사에는 수만 개의 나무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건물 천장까지 빽빽하게 꽂혀 있는 이 나무판의 개수는 무려 8만 1,258장. 이를 모두 쌓으면 약 3,250m로 그 높이가 백두산보다 더 높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대단한 나무판들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된 우리나라의 자랑 8만 대장경입니다. 여기서 대장경이란 석가모니의 설교나 제자들의 해석, 불교의 계율을 비롯해 그에 관한 후대 저서까지 총망라한 경전을 뜻합니다. 그 방대한 내용을 고려인들이 16년에 걸쳐 손으로 한 글자 새겨 8만 대장경을 완성한 거죠. 그렇다면 고려인들은 왜 지극정성으로 8만 대장경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몽골의 침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몽골군들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며 아시아를 넘어 동유럽까지 진출해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몽골군이 침략하자 고려는 속수무책으로 짓밟힐 수밖에 없었죠. 몽골의 침략은 여러 차례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불교의 힘을 빌려 세계 최강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8만 대장경을 만든 것이죠. 이 8만 대장경에 새겨진 글자는 5천만 자가 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고려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고려의 민초들은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한편 무기를 만들고 나서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민초들은 어떤 마음으로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든 몽골군에 직접 맞섰던 것일까요? 지금부턴 여몽전쟁의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고려에 쳐들어온 몽골은 얼마나 강한 나라였나? 세계를 제패한 최강국 몽골의 기마부대는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이토록 공포심을 조성했을까요?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온 13세기경 몽골이 지배한 영역을 보면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 몽골은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동, 일부 동유럽 국가까지 정복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죠. 당시 세계의 절반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몽골을 초강대국으로 이끈 지배자는 그 유명한 칭기즈칸이 되죠. 칭기즈칸은 몽골의 기마 부대를 이끌며 수많은 나라를 정벌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후손들이 정복전을 펼치면서 역사상 전후무한 대제국을 완성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칭기즈칸의 몽골군은 그 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병력으로 전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몽골군은 일부 지역에선 의도적으로 무자비하게 사륙을 행해 악명을 드높였습니다. 잔인한 행실로 공포심을 조성하며 다음 정벌지의 사람들이 몽골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도 항복할 준비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또 다른 전략으로는 군사수를 부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정벌한 지역의 포로들을 몽골인으로 위장시켜 대군처럼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공포에 질려있던 적들은 위장한 몽골군을 보고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렇게 칭기즈칸은 동서양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의문의 살인 사건, 고려 침략의 빌미가 되다. 대륙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몽골이 1231년 군사를 이끌고 돌연 고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의문의 살인 사건 때문이었죠. 1225년 1월의 어느 날 압록강 강가에서 한 남자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남자 이름은 저고요. 그는 몽골의 사신이었어요. 당시 고려와 몽골은 국교를 맺고 있었고 이 때문에 몽골은 해마다 고려에 사신을 보내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곡물로 받아갔습니다. 저고요 역시 고려의 곡물을 받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여기서 그만 시체로 발견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몽골에서는 고려가 몽골의 사신을 죽였다며 극도로 분노했던 거죠. 저고요를 죽인 범인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려를 의심했던 겁니다. 저고요가 시체로 발견된 곳은 압록강 근처의 국경지대였고 그곳은 다른 나라 사람도 몰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국경 근처에선 다른 나라 사람이 고려 복장을 한 채 몽골 사신을 습격한 전적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저고요를 죽이지 않았다는 고려의 말을 몽골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몽골은 곧바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고요가 죽었을 즈음 칭기즈칸이 서방 원정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1227년 칭기즈칸은 원정 중 사망하고 맙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계승자로 셋째 아들을 지명해 두었는데 그는 쿠릴타이라는 몽골의 정책 결정 회의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지시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어야만 제의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려 원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고요가 죽은 지 6년이 지난 1231년 8월, 몽골은 3만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새 후계자가 정해지고 내부가 안정되자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고려도 당황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와 몽골이 6차례에나 걸쳐 치른 전쟁, 여몽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여몽전쟁은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긴 전쟁입니다. 무려 30여 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30년 넘게 계속되었다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진 전쟁에 막이 올랐을 때 고려 사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최씨 무신 정권 하에 혼란에 빠진 고려. 고려는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 약 100년간 무신들이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권력을 차지하려는 무신들의 싸움은 계속됐고 특히 최씨 집안은 100여 년의 무신 정권 기간 중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를 이어가며 국정을 좌지우지했죠. 고려 임금을 비롯한 왕실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죠. 고려의 모든 의사결정은 최씨 집안이 했기 때문입니다.
몽골이 침입할 때도 고려는 최씨 무신 정권의 선악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최씨 집안은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고려 사전로에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의주의 반란민 50여인이 가주여서 말하기를 백성에게 과중하게 거두기를 살갗을 벗기고 골수를 부수는 듯하니 괴로움을 견딜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반란이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고려 사전료 15권 고정 6년 10월. 고려를 장악한 최씨 집안과 지배층은 백성들을 수탈하여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정도가 마치 살갗을 벗기고 골수를 부수는 듯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농민과 천민들은 못 살겠다며 의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밀란이 이어졌지만 집권자들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펼치며 사치를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외세 침략에 대비했을 리가 만무했죠. 심지어 그들은 고려가 부유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다 자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이전 국경 지역에서 적의 침입을 알리는 급한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어찌 작은 일로 영마를 귀찮게 하고 조정을 놀라게 하는가. 영마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국경을 침범해 쳐들어왔음에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며 화를 낸 것이에요. 이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유배까지 가야 했다고 하니 자연히 고려 장수들은 누가 쳐들어왔음에도 왕실에 알리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적이 성 두세 개를 함락시킨 후에야 급보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고려가 전쟁 대비에 얼마나 안일했는지 짐작할 만하겠죠. 변방 장수들이 회의해져 말하기를 반드시 적병이 두세 성을 함락시킨 후에야 급보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고려사 129권 열전 반역 최충원. 몽골의 1차 침입,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고려. 몽골의 대대적인 고려 원정을 이끈 총사령관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장군 살리타였습니다. 기록에는 그가 남들에게 자신을 권 황제라고 소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살리타의 목표는 개경을 함락시켜 빠른 시간 안에 고려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명장다운 작전을 짰어요. 부대를 세 개로 나눈 뒤 함께 의주로 들어갔고 이후 두 갈래로 흩어져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는 세 개인데 진격로는 왜 두 개였을까요? 몽골의 공격 패턴은 이러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발대는 최단 노선을 택해 빠른 속도로 남하합니다. 그러면 살리타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선발대를 뒤따라 내려가며 본격적인 공격에 돌입했죠. 선발대가 미리 현장을 파악하고 길을 뚫으면 주력 부대가 쉽게 그곳에 진입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해안을 따라 평안도 안북부, 오늘날의 안주시 일대까지 진격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선발대와 주력 부대가 만나 고려의 수도 개경을 공격할 계획이었던 것. 마지막 세 번째 부대가 노린 곳은 고려 북부의 핵심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귀주와 자주 등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대표적인 방어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이 지역을 공격해서 고려의 군사력을 악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몽골의 주력 부대가 가는 길에 고려군이 지원 병력을 보내 방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공략해 상대 군주의 항복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군대를 수도 개경으로 보낸다면 후방이 위험해질 것이고 북방 지역만을 공략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어 수도 공략이 어려워지겠죠. 이렇듯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고려를 침공한 것은 몽골군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몽골군의 발빠른 진격에 고려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군의 선발대, 주력 부대, 내륙 공격형 부대로 나뉜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고려의 땅은
망가져만 갔던 겁니다. 몽골군의 발목을 잡은 귀주성 사람들. 북방 일대의 여러 성을 접수한 몽골은 다른 나라들처럼 고려 또한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세에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죠. 몽골군의 부대가 고려의 한 성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몽골군의 발목을 잡은 곳은 바로 귀주성. 일찌감치 강감창 장군이 거란의 침입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기도 했죠. 지금의 평안북도에 있는 귀주성은 북방 지역의 대표적인 군사 방어지로 몽골군이 고려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만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1231년 9월 귀주성에 도착한 몽골군은 다양한 전술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귀주성을 포함 고려 서북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장군의 이름은 박서. 박서는 성 안의 모든 사람과 함께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당시 귀주성에 있었던 군사들은 약 2,000명이었는데요. 몽골군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더욱 큰 문제는 몽골군이 사용한 무기였죠. 당시 몽골군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는 운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름 운자와 사다리 제자를 써서 그리 불렀는데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사다리란 뜻입니다. 몽골군이 성을 공격할 때 바로 이 운제를 사용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사다리 장갑차의 역할. 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랫부분엔 병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가 있고 윗부분엔 두 단계의 사다리가 있어 병사들이 오르내리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려면 우선 성벽을 넘어가 성문을 열어야겠죠. 운제는 성벽을 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공격 무기였습니다. 이 운제를 타고 몽골 병사들이 공격을 하는 순간 박서와 귀주성 사람들은 거세게 반격을 했습니다. 큰 칼의 일종인 대우포로 운제를 부숴버렸던 것이죠. 대우포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 무기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입니다. 몽골이 다시 운제를 만들어 성을 공격하자 박서는 오히려 대우포로 그들을 공격하여 모두 부셔버리니 운제가 접근할 수 없었다. 고려사 103권 열전 제신박서. 하지만 몽골군의 공격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귀주성 사람들이 전을 잃었냐면 그것도 아니죠. 몽골군이 장작에 불을 붙여 성을 태우려고 하면 물과 진흙을 섞어 불을 껐고 큰 돌을 날리거나 땅굴을 파서 공격해 오면 몽골군을 향해 뜨거운 쇳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몽골군을 가까스로 막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군분투했던 이유는 귀주성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귀주성이 뚫린다면 몽골이 고려 전체를 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들을 물러서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박서와 귀주성 사람들은 성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군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성 안에 사는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몽골군과 맞서 싸웠죠.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이렇게나 버텼으니 그 모습을 본 몽골군도 이는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나 작은 성이 대군을 맞아 싸우는 걸 보니 하늘이 돕는 것이지 사람의 힘은 아니다. 고려사 103권 열전 제신 김경선. 얼마나 고려군이 대단해 보였으면 저런 말까지 했을까요? 귀주성 사람들에 대한 몽골군의 평가는 또 있습니다. 일찍이 이 같은 공격을 입으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은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 성 안에 있는 장수들은 훗날 반드시 모두 장군이나 재상이 될 것이다. 고려사 103권 열전 제신 박서. 몽골군은 이렇게 공격당하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면서 적군이지만 귀주성 장수들의 감탄했다고 합니다. 적에게까지 존경과 극찬을 이끌어낼 정도였던 거죠.
기적처럼 승리한 귀주성 전투. 귀주성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몽골군을 막아냈습니다. 전투는 무려 4개월이나 지속되었어요. 장기간 이어지는 전투였던 만큼 지원군이 간절했지만 아무도 이들을 도우려오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올 당시 고려군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고려의 중앙군은 국경 수비, 정찰 업무를 맡았죠. 지방군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며 외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 시에는 중앙군 또한 지방군을 도와야 했지만 당시 고려 중앙군은 최씨 무신 정권과 귀족들을 지키고 개경주의를 방어하는 것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 군사들은 중앙군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몽전쟁 중 고려군이 승리를 거둔 사례를 보면 대부분 중앙에서 파견된 지휘관이나 수령의 통솔력과 지방민의 호응이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귀주성 전투 역시 지휘관이나 귀주성의 군사들, 백성들이 함께 몽골군에 맞선 싸움이었고요. 자, 그럼 지원군 없이 장기간 계속된 전투는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귀주성의 모든 이들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와중 갑자기 귀주성 남쪽 문을 둘러싼 몽골군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군 김경손이 군사들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 목숨을 건 기습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손은 원래 귀주성이 아닌 정주성이 있던 장군이었어요. 근방의 성이 점령당하자 귀주성에서 항쟁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장군을 모였는데 김경손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성문을 열기 위한 공격에 집중하던 몽골군에게 김경손 장군이 쏜 회심의 화살이 날아갔고 그 화살은 단번에 몽골군 깃발을 든 군사를 맞춰버립니다. 성 안에만 있을 줄 알았던 고려군이 공격을 받았으니 몽골군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김경손 장군 역시 반격하는 몽골군의 화살에 맞아 팔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성 밖에 있었던 몽골군이 이런 고려군의 기세에 놀라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몽골군을 쫓아낸 병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12명이었습니다. 김경손 장군과 12인의 결사대, 총 13명이 귀주성 남쪽을 공격하던 몽골군을 쫓아버린 거죠. 이들의 활약 덕분에 귀주성 공격을 하던 몽골군은 이전과 달리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고려군이 튀어나와 자신에게 화살을 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김경수는 몽골군을 후퇴시킨 뒤에 유유히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귀주성의 지휘관 박소는 죽을 각오로 몽골군과 맞서 싸운 김경손에게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몽골군은 귀주성 함락을 포기한 채 말머리를 돌리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귀주성 사람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거죠. 믿을 수 없는 승리를 알 수 있습니다. 화친을 맺고 결국 항복하는 고려. 귀주성 사람들만 몽골군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무신 정권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면서 밀란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지배자의 수탈에 들고 일어난 농민 저항군을 초적이라고 했죠. 초적이란 말 그대로 들판에서 활동하는 도둑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초적들도 전쟁이 일어나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몽골군과 싸웠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거죠. 실제로 마산의 한 초적 우두머리는 자신의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고려 정부를 찾아와 스스로 몽골과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몽골의 침략 앞에 장군과 민초들, 심지어 도적들까지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다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려 정부는 몽골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기주성 전투에서 이기고 기뻐하던 박소 또한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라는 고려 왕실의 명을 받았고요. 이는 기주성이 4개월간 힘겹게 성을 지키는 동안 개경이 함락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개경을 함락당한 고려는 항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몽골의 화친 협상이 시작됐죠.
화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낸다는 의미였지만 실제로는 고려가 몽골을 황제로 받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분할 만큼 손해보는 협상이었지만 살리타는 이를 거절합니다. 기주성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화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정부는 박서에게 항복하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을 지키려 총력을 다했던 장군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가 항복을 해야 했다니 그 심정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박서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몽골 정부가 박서를 죽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몽골의 충격적인 요구에 고민하던 고려 정부는 차마 박서를 죽이지 못하고 관직에서 해임시키고 맙니다. 결국 영웅 박서에게 남겨준 것은 포상은커녕 관직을 빼앗긴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232년 1월 11일 자신의 뜻을 잃은 몽골군이 고려에서 철수하면서 몽골의 첫 번째 침입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된 강화천도, 끝나지 않은 백성들의 고난. 몽골에 항복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씨 정권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겠다는 것이었죠. 강화도는 지금이야 자동차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때만 해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었습니다. 수도는 보통 교통이 발달한 곳에 있기 마련인데 오가기 힘든 섬으로 옮긴다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한 것일까요? 그들은 몽골과의 화해 협약을 체결한 뒤에 곧바로 수도를 옮길 것을 논의했습니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도를 방어해야 할 텐데 1차 전쟁을 통해 개경에 머무는 한 몽골군을 막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겠죠. 또 다른 이유는 몽골에는 바다가 없어 몽골군이 배를 타고 싸우는 해전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최씨 무신 정권은 몽골군이 강화도를 쉽게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죠. 하지만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몽골의 침략에 잘 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강화도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짓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닌 놀랍게도 자신들이 지낼 궁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당연히 백성들의 몫이었겠죠.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궁궐 등이 지어졌던 겁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뽑아다가 정원 안에 옮겨 심었는데 모두 배에 실어오니 인부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 정원의 숲은 몇십 리에 달하였다. 고려사 129권 열전 반역 최이.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도에 새 정원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뽑아오도록 시켰습니다. 이 나무를 배에 실어 배달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몽골군이 쳐들어올까봐 강화도로 옮겨간 상황에서 정원 가꾸기에 힘쓰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최신 무신 정권은 백성들을 동원해 충남 서산에 얼음 창고까지 만들었다고 하죠. 고려 백성들의 삶은 무척 고단했습니다. 몽골군은 떠났지만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재현이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일부 백성은 고려 정부와 최신 무신 정권을 비판하며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관군에 들어가 싸웠던 처적들은 다시 지배층에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고려의 민초들은 몽골군과 싸우고 고려의 지배층과도 싸워야만 했던 겁니다. 몽골의 2차 침입, 몽골 총사령관을 향한 고려 승려의 화살. 몽골은 화치를 맺은 고려가 자신들의 군대가 철수하자마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것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겠죠. 결국 몽골은 수도를 옮긴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1차 침략으로 고려 땅을 폐허로 만들고 돌아간 지 8개월도 되지 않은 1232년이었죠. 1232년 12월 16일, 살리타는 지금의 경기도 용인 지역인 처인성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개경을 중심으로 영마들이 이동하는 영로망이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처인성은 개경에서 경상도로 가는 영로에 있는 역이었습니다. 즉 처인성을 차지하면 경상도로 진격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 만큼 고려의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성이었던 겁니다. 몽골군이 처인성에 당도하자 어딘가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몽골군 전체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죠. 과연 살리타가 화살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살리타에게 화살을 쏜 사람의 이름은 김윤후. 그는 승려였습니다. 스스로 몽골의 권황제라 불렸던 총사령관이 군인도 아닌 승려의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 몽골로선 커다란 치욕이었습니다. 승려와 함께 처인성을 지키던 이들 또한 군인이 아니었죠. 그들은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있었던 특수한 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나라에서 넘어와 정착한 사람들,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 왕실에서 필요한 특별한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향과 부곡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살았고, 소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죠. 비교적 사회 지위가 낮은 탓에 군이나 형 같은 일반 행정구역에 사는 사람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는 양인이어도 천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차별의 이유였던 것이죠. 처인성은 본래 처인부곡이라는 곳에 있던 작은 토성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근처 사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전투를 피해온 군인들과 노비들이 있었어요. 고려에서 가장 힘없고 차별받던 이들이 살던 이 처인부곡에서 김윤호가 날린 화살 한 방이 몽골군을 격퇴했던 것입니다. 지금 용인에 가면 여전히 그 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인성의 터는 둘레가 400m 정도 되는 작은 언덕이에요. 성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몽골의 대표 장수인 살리타를 죽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처인성 전투의 승리로 훗날 처인부국은 처인현으로 승격됐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지위도 덩달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완성한 팔만 대장경. 총사령관 살리타의 죽음으로 몽골군은 후퇴했지만 그렇다고 고려를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몽골의 침략은 계속되었죠. 1235년엔 살리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빌미로 3차 침입을 했고 경상도 지역까지 장악합니다. 고려 정부는 몽골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며 항복을 맹세해야만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은 1247년 고려가 약속을 어겼다며 4차 침입을 합니다. 이렇듯 몽골의 잦은 침략에 누구보다 고통받은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오랜 전쟁으로 지쳐만 갔습니다. 이미 수차례 침략받은 고려인들이 기댈 곳은 종교뿐이었어요. 무력으로는 몽골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불교의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팔만 대장경이 된 것이죠. 이 팔만 대장경을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글씨의 세계를 나무를 준비해야 했죠. 산에 올라가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는 데만 무려 8만 명에서 12만 명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판의 글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직접 새기는 시간과 정성 역시 엄청났겠죠. 고려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 팔만 대장경은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몽골의 5차 침입, 돌아온 김윤후의 활약. 더 이상 침략이 이어지지 않기를 그토록 바랬음에도 몽골은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또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말이죠.
그들의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국왕 친조로 고려왕이 직접 몽골까지 와서 항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륙 환도. 출륙은 육지로 나오는 것이고 환도는 전쟁으로 피난 갔던 임금이나 정부가 다시 수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서민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라는 이야기였죠. 최씨 무신 정권은 몽골과의 전쟁이 계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몽골이 다시 침략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없었던 거죠. 몽골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믿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왕이 직접 몽골로 가겠다는 약속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약속도 이미 여러 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몽골은 고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하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서 나오지 않았고 결국 다섯 번째 여몽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1253년 몽골은 1만 명의 군사를 고려로 보냈습니다. 1차 침입 이후 무려 22년이나 지났지만 참혹한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야말로 고려를 정복하겠다고 마음먹은 몽골군은 이번보다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몽골군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고려 백성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성 아래 시체가 산같이 쌓여 있었는데 얼굴이 비슷한 자를 모두 거두어 매장한 사람이 300여 명이나 되었다. 고려사 106권 열전 제신 박항. 고려의 문신 박항은 부모님이 계시던 곳이 몽골군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시신이라도 찾으려 했건만 시체가 너무 많아 찾을 수가 없었죠. 할 수 없이 부모님과 얼굴이 비슷한 사람의 시체를 모두 거두어 매장했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3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몽골군의 손에 죽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말을 약탈한 몽골군은 4개월 만에 오늘날의 충북 충주에 있는 충주성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충주는 영남 지역인 경상도로 향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을 빼앗긴다면 전국이 몽골군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몽골군은 엄청난 기세로 충주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세등등한 몽골군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패닉에 빠뜨린 김윤우였습니다. 김윤우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승려였지만 2차 여몽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관직을 하사받고 무관이 되어 있었어요. 춘주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김윤호와 그의 손에 총사령관을 잃은 치욕적인 기억을 지닌 몽골군. 그들의 치열한 전투는 7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충주성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주성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성에 있던 식량과 무기가 동나기 시작했고 군사들과 백성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되었어요. 김윤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군이 패하고 말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윤호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군사와 백성, 노비들까지 한데 모아 이렇게 말했던 거죠. 만약 힘을 내어 싸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직을 제수하려 하니 나를 믿고 싸우길 바란다. 죽기를 다해 싸워 공을 세우면 노비든 천민이든 신분을 따지지 않고 관직을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김윤우는 그들 앞에서 문서 하나를 불태웠죠. 다름 아닌 노비 문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찌할 수 없었던 신분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니 그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었을까요? 이런 김윤우의 파격적인 제안에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게 올라갔습니다. 충주성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무릅쓴 채 몽골군과 맞서 싸웠고 당황한 몽골군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백성들의 힘으로 충주성을 지켜냈던 겁니다.
충주성 전투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김윤호는 높은 관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노비와 천민을 가리지 않고 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관직을 하사받았고요. 김윤호가 약속을 지킨 것이죠. 종전을 대가로 내민 몽골의 요구. 그러나 충주성의 승리가 곧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고려 전역에서 여전히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어요. 피해는 날로 커져만 갔죠. 다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힘든 건 몽골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전쟁에 지친 몽골은 귀환하면서 강화도에 사신을 보냈고 고려와의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몽골이 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요구한 건 세 가지였죠. 첫째, 고려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관리자인 다루가치를 둘 것. 둘째, 고려를 지키는 성곽을 모두 허물어 버릴 것. 셋째, 고려의 몽골 군사 1만 명을 주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의 6차 침입, 그들이 다시 침입한 이유. 자, 그럼 이젠 정말 전쟁이 끝났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몽골은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쟁 역시 수도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벌어졌는데요. 몽골은 계속해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고 고려는 일단 알겠다고만 답한 다음 수도를 옮기지 않았어요. 이 출력 환도를 거부한 것은 무신 정권의 의지였습니다. 무신 정권 특유의 호전적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내막을 살펴본다면 정치적인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종전의 조건 중에 하나로 요구한 것이 고려 왕이 몽골 황제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는 국왕이 직접 몽골과 협상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무신 집권기의 고려 왕들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왕권이 강화되고 무신 집권자의 정치적 입지는 약해지겠죠. 최신 무신 정권은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아 일부러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254년 7월 몽골의 여섯 번째 침략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고려의 완벽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죠. 몽골군은 고려 곳곳을 폐허로 만들고 그 중에서 충주에 있는 다인철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소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 또한 특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다인철소는 철을 만드는 곳으로요. 충주에 있는 주요 철 생산지였죠. 몽골이 이곳을 공략한 이유는 전쟁에 꼭 필요한 칼과 창 등 각종 철제 무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인철소는 무기 제작하는 기술자들까지 있었으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꼭 점령해야만 했죠. 이후 고려 민초들의 자발적인 항쟁은 여몽 전쟁이 이어진 30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고려사엔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굶어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아서 노약자들의 시신이 골짜기를 메웠으며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묶어두고 가는 자도 있었다. 고려사 24권 고종 42년. 최씨 무신 정권의 몰락, 여몽 전쟁 종지부를 찍다. 1258년 몽골이 침략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고려 역사를 뒤집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려의 실권자였던 최씨 무신 정권의 집권자 최이가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당시 고려의 상황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몽골군이 강화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강화도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그간 몽골군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백성들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겠죠. 결국 조정에서는 강화론, 즉 전쟁을 끝내자는 의견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에 몽골 또한 화친 조건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간 몽골은 고려 왕이 직접 몽골로 와서 항복할 것을 요구했는데 고려는 왕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그러자 몽골은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고종 대신
태자가 와도 좋다고 한 것입니다. 이 역시 부담스럽긴 했으나 그래도 고려가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었어요. 강화로는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항전을 고집하는 최신 무신 정권의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과 여몽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이들이 최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1258년 12월, 결국 고려 조정은 몽골의 모든 요구를 수락한 뒤 수도를 개경으로 옮길 것을 약조하게 됩니다. 30년간 계속되었던 여몽 전쟁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된 것이죠. 여몽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려 민초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대 제국 최강 군대의 무방비로 내던져진 백성들, 스스로 화살과 방패가 되어 싸웠던 그들의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시대를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아무개들이죠. 그 아무개들이 지켜낸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침략자들이 가하는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들,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문의 살인 사건, 고려 침략의 빌미가 되다. 대륙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몽골이 1231년 군사를 이끌고 돌연 고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의문의 살인 사건 때문이었죠. 1225년 1월의 어느 날 압록강 강가에서 한 남자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남자 이름은 저고요. 그는 몽골의 사신이었어요. 당시 고려와 몽골은 국교를 맺고 있었고 이 때문에 몽골은 해마다 고려에 사신을 보내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곡물로 받아갔습니다. 저고요 역시 고려의 곡물을 받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여기서 그만 시체로 발견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몽골에서는 고려가 몽골의 사신을 죽였다며 극도로 분노했던 거죠. 저고요를 죽인 범인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려를 의심했던 겁니다. 저고요가 시체로 발견된 곳은 압록강 근처의 국경지대였고 그곳은 다른 나라 사람도 몰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국경 근처에선 다른 나라 사람이 고려 복장을 한 채 몽골 사신을 습격한 전적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저고요를 죽이지 않았다는 고려의 말을 몽골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몽골은 곧바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고요가 죽었을 즈음 칭기즈칸이 서방 원정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1227년 칭기즈칸은 원정 중 사망하고 맙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계승자로 셋째 아들을 지명해 두었는데 그는 쿠릴타이라는 몽골의 정책 결정 회의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어야만 제의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려 원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고요가 죽은 지 6년이 지난 1231년 8월, 몽골은 3만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새 후계자가 정해지고 내부가 안정되자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고려도 당황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와 몽골이 6차례에나 걸쳐 치른 전쟁, 여몽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여몽전쟁은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긴 전쟁입니다. 무려 30여 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30년 넘게 계속되었다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진 전쟁에 막이 올랐을 때 고려 사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최씨 무신 정권 하에 혼란에 빠진 고려. 고려는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 약 100년간 무신들이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권력을 차지하려는 무신들의 싸움은 계속됐고, 특히 최씨 집안은 100여 년의 무신 정권 기간 중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를 이어가며 국정을 좌지우지했죠. 고려 임금을 비롯한 왕실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죠. 고려의 모든 의사결정은 최씨 집안이 했기 때문입니다. 몽골이 침입할 때도 고려는 최씨 무신 정권의 선악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최씨 집안은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고려 사절로에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의주의 반란민 50여인이 가주여서 말하기를, 백성에게 과중하게 거두기를 살갗을 벗기고 골수를 부수는 듯하니 괴로움을 견딜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반란이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고려 사절료 15권 고정 6년 10월. 고려를 장악한 최씨 집안과 지배층은 백성들을 수탈하여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정도가 마치 살갗을 벗기고 골수를 부수는 듯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농민과 천민들은 못 살겠다며 의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밀란이 이어졌지만 집권자들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펼치며 사치를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외세 침략에 대비했을 리가 만무했죠. 심지어 그들은 고려가 부유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다 자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이전 국경 지역에서 적의 침입을 알리는 급한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어찌 작은 일로 영마를 귀찮게 하고 조정을 놀라게 하는가. 영마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국경을 침범해 쳐들어왔음에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며 화를 낸 것이에요. 이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유배까지 가야 했다고 하니 자연히 고려 장수들은 누가 쳐들어왔음에도 왕실에 알리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적이 성 두세 개를 함락시킨 후에야 급보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고려가 전쟁 대비에 얼마나 안일했는지 짐작할 만하겠죠. 변방 장수들이 회의해져 말하기를, 반드시 적병이 두세 성을 함락시킨 후에야 급보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고려사 129권 열전 반역 최충원. 몽골의 1차 침입,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고려. 몽골의 대대적인 고려 원정을 이끈 총사령관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장군 살리타였습니다. 기록에는 그가 남들에게 자신을 권황제라고 소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살리타의 목표는 개경을 함락시켜 빠른 시간 안에 고려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명장다운 작전을 짰어요. 부대를 3개로 나눈 뒤 함께 의주로 들어갔고 이후 두 갈래로 흩어져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는 3개인데 진격로는 왜 2개였을까요? 몽골의 공격 패턴은 이러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발대는 최단 노선을 택해 빠른 속도로 남하합니다. 그러면 살리타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선발대를 뒤따라 내려가며 본격적인 공격에 돌입했죠. 선발대가 미리 현장을 파악하고 길을 뚫으면 주력 부대가 쉽게 그곳에 진입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해안을 따라 평안도 안북부, 오늘날의 안주시 일대까지 진격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선발대와 주력 부대가 만나 고려의 수도 개경을 공격할 계획이었던 것. 마지막 3번째 부대가 노린 곳은 고려 북부의 핵심 군사지역이었습니다. 귀주와 자주 등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대표적인 방어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이 지역을 공격해서 고려의 군사력을 악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몽골의 주력 부대가 가는 길에 고려군이 지원 병력을 보내 방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공략해 상대 군주의 항복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군대를 수도 개경으로 보낸다면 후방이 위험해질 것이고, 북방 지역만을 공략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어 수도 공략이 어려워지겠죠. 이렇듯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고려를 침공한 것은 몽골군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몽골군의 발빠른 진격에 고려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군의 선발대, 주력 부대, 내륙 공격형 부대로 나뉜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고려의 땅은 망가져만 갔던 겁니다. 몽골군의 발목을 잡은 귀주성 사람들. 북방 일대의 여러 성을 접수한 몽골은 다른 나라들처럼 고려 또한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세에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죠. 몽골군의 부대가 고려의 한 성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몽골군의 발목을 잡은 곳은 바로 귀주성. 일찌감치 강감창 장군이 거란의 침입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기도 했죠. 지금의 평안북도에 있는 귀주성은 북방 지역의 대표적인 군사 방어지로 몽골군이 고려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만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1231년 9월, 귀주성에 도착한 몽골군은 다양한 전술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귀주성을 포함 고려 서북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장군의 이름은 박서. 박서는 성 안의 모든 사람과 함께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당시 귀주성에 있었던 군사들은 약 2,000명이었는데요. 몽골군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더욱 큰 문제는 몽골군이 사용한 무기였죠. 당시 몽골군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는 운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름 운자와 사다리 제자를 써서 그리 불렀는데,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사다리란 뜻입니다. 몽골군이 성을 공격할 때 바로 이 운제를 사용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사다리 장갑차의 역할. 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랫부분엔 병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가 있고 윗부분엔 두 단계의 사다리가 있어 병사들이 오르내리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려면 우선 성벽을 넘어가 성문을 열어야겠죠. 운제는 성벽을 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공격 무기였습니다. 이 운제를 타고 몽골 병사들이 공격을 하는 순간 박서와 귀주성 사람들은 거세게 반격을 했습니다. 큰 칼의 일종인 대우포로 운제를 부숴버렸던 것이죠. 대우포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 무기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했던 모양입니다. 몽골이 다시 운제를 만들어 성을 공격하자 박서는 오히려 대우포로 그들을 공격하여 모두 부셔버리니 운제가 접근할 수 없었다. 고려사 103권 열전 제신 박서. 하지만 몽골군의 공격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귀주성 사람들이 전을 잃었냐면 그것도 아니죠. 몽골군이 장작에 불을 붙여 성을 태우려고 하면 물과 진흙을 섞어 불을 껐고, 큰 돌을 날리거나 땅굴을 파서 공격해오면 몽골군을 향해 뜨거운 샘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몽골군을 가까스로 막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군분투했던 이유는 귀주성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귀주성이 뚫린다면 몽골이 고려 전체를 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들을 물러서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박서와 귀주성 사람들은 성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군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성 안에 사는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몽골군과 맞서 싸웠죠.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이렇게나 버텼으니 그 모습을 본 몽골군도 이는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나 작은 성이 대군을 맞아 싸우는 걸 보니 하늘이 돕는 것이지 사람의 힘은 아니다. 고려사 103권 열전 제신 김경선. 얼마나 고려군이 대단해 보였으면 저런 말까지 했을까요? 귀주성 사람들에 대한 몽골군의 평가는 또 있습니다.
일찍이 이 같은 공격을 입으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은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 성 안에 있는 장수들은 훗날 반드시 모두 장군이나 재상이 될 것이다. 고려사 103권 열전 제신 박서. 몽골군은 이렇게 공격당하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면서 적군이지만 귀주성 장수들의 감탄했다고 합니다. 적에게까지 존경과 극찬을 이끌어낼 정도였던 거죠. 기적처럼 승리한 귀주성 전투. 귀주성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몽골군을 막아냈습니다. 전투는 무려 4개월이나 지속되었어요. 장기간 이어지는 전투였던 만큼 지원군이 간절했지만 아무도 이들을 도우려오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올 당시 고려군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고려의 중앙군은 국경수비, 정찰 업무를 맡았죠. 지방군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며 외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 시에는 중앙군 또한 지방군을 도와야 했지만 당시 고려 중앙군은 최씨 무신 정권과 귀족들을 지키고 개경주의를 방어하는 것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군서들은 중앙군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몽전쟁 중 고려군이 승리를 거둔 사례를 보면 대부분 중앙에서 파견된 지휘관이나 소령의 통솔력과 지방민의 호응이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귀주성 전투 역시 지휘관이나 귀주성의 군사들, 백성들이 함께 몽골군에 맞선 싸움이었고요. 자, 그럼 지원군 없이 장기간 계속된 전투는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귀주성의 모든 이들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와중 갑자기 귀주성 남쪽 문을 둘러싼 몽골군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군 김경손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 목숨을 건 기습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손은 원래 귀주성이 아닌 정주성에 있던 장군이었어요. 근방의 성이 점령당하자 귀주성에서 항쟁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장군을 모였는데 김경손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성문을 열기 위한 공격에 집중하던 몽골군에게 김경손 장군이 쏜 회심의 화살이 날아갔고 그 화살은 단번에 몽골군 깃발을 든 군사를 맞춰버립니다. 성 안에만 있을 줄 알았던 고려군이 공격을 받았으니 몽골군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김경손 장군 역시 반격하는 몽골군의 화살에 맞아 팔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성 밖에 있었던 몽골군이 이런 고려군의 기세에 놀라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몽골군을 쫓아낸 병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12명이었습니다. 김경손 장군과 12인의 결사대, 총 13명이 귀주성 남쪽을 공격하던 몽골군을 쫓아버린 거죠. 이들의 활약 덕분에 귀주성 공격을 하던 몽골군은 이전과 달리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고려군이 튀어나와 자신에게 화살을 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김경손은 몽골군을 후퇴시킨 뒤에 유유히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귀주성의 지휘관 박선은 죽을 각오로 몽골군과 맞서 싸운 김경손에게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몽골군은 귀주성 함락을 포기한 채 말머리를 돌리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귀주성 사람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거죠. 믿을 수 없는 승리를 알 수 있습니다. 화친을 맺고 결국 항복하는 고려. 귀주성 사람들만 몽골군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무신 정권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면서 밀란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지배자의 수탈에 들고 일어난 농민 저항군을 초적이라고 했죠. 초적이란 말 그대로 들판에서 활동하는 도둑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초적들도 전쟁이 일어나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몽골군과 싸웠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거죠. 실제로 마산의 한 초적 우두머리는 자신의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고려 정부를 찾아와 스스로 몽골과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몽골의 침략 앞에 장군과 민초들,
심지어 도적들까지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다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려 정부는 몽골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기주성 전투에서 이기고 기뻐하던 박소 또한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라는 고려 왕실의 명을 받았고요. 이는 기주성이 4개월간 힘겹게 성을 지키는 동안 개경이 함락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개경을 함락당한 고려는 항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몽골의 화친 협상이 시작됐죠. 화친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낸다는 의미였지만 실제로는 고려가 몽골을 황제로 받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분할 만큼 손해보는 협상이었지만 살리타는 이를 거절합니다. 기주성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화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정부는 박서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을 지키려 총력을 다했던 장군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가 항복을 해야 했다니 그 심정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박서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몽골 정부가 박서를 죽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몽골의 충격적인 요구에 고민하던 고려 정부는 차마 박서를 죽이지 못하고 관직에서 해임시키고 맙니다. 결국 영웅 박서에게 남겨준 것은 포상은커녕 관직을 빼앗긴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232년 1월 11일 자신의 뜻을 잃은 몽골군이 고려에서 철수하면서 몽골의 첫 번째 침입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